히스토리 정유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946년 9월 남로당 주도 총파업. 이 파업은 바로 다음 달 1946년 대구 10월 사건으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비극을 만듭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2년 뒤인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사건의 신호탄격이자 끔찍한 피해를 남긴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46년 5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자 합법적 정권 장악이 불가능해진 박헌영과 남로당은 이른바 신전술, 즉 폭력 전술로 전환합니다. 신전술에 따라 좌익 세력이 처음으로 일으킨 사건이 1942년 9월 총파업, 그리고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박헌영은 자신과 남로당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미군정과 거래할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전국을 대혼란에 빠뜨려 미군정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한의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바로 식량난 때문입니다. 미군정이 실시한 쌀 배급제는 쌀을 모두 모아 균등하게 배급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쌀을 독점해 유통하는 매점 매석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었고 쌀값은 6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반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남로당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기민하게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투쟁이 사상 문제가 아니라 쌀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순수한 항해인 것처럼 포장해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박헌영의 위조 집회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 대대적인 9월 총파업을 일으켰던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조직원들이 쌀 배급을 받으러 가자고 시민들을 부추겨 대구시청으로 몰려갔습니다. 부녀자 위주의 천여 명이 손에 부대자루나 큰 양푼을 들고 쌀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누군가가 이럴 것이 없이 도청에 가서 결판을 내자고 소리쳤고 이들은 걸어서 10분 거리인 경북 도청 광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대구역 부근 금정로의 운수 노조 사무실 2층에는 노평, 조선노동조합 대구지역 평의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노동자 수천여 명이 모여 쌀 배급 1급제를 폐지하고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 광장에는 100여 명의 무장경찰대와 기마경관대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포진해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2층 노평 사무실에서 경찰 저놈들 죽여라!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리자 시위대가 경계를 서던 경찰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사정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경찰이 놀라 2층의 노동자들을 향해 순간적으로 무차별 발포했고 갑작스런 충격에 서로 도망치느라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경찰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의 사격에 숨진 사람은 108 연탄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마룡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로 좌파 간부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10월 2일 노동자들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찰서 앞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좌익의 선동에 흥분한 군중들이 경찰 발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의대 학생회장 최무학과 학생 4명이 시체에 시트를 덮은 채 메고 나와 어제 대구역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노동자의 시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체는 폐부 관찰용으로 도립병원에 안치돼 있던 시체였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5월부터 콜레라가 창궐해
12월까지 1,700명 이상이 숨졌고 행리어 병자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콜레라 병자 시신이 많았습니다. 당시 최무학의 동급생이던 김집은 1960년대 초 미국 유학 시절에 조사한 미군의 재판 기록에서 최무학이 포르말린에 젖은 시체를 밤새 수돗물로 씻어내 시체 데모의 도구로 삼았다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은 이런 일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좌익 학생 4명이 시체를 들것을 들고 안과 시험을 치르던 2층 중앙 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무학은 이렇게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보고서도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피 끓는 초선의 젊은 지성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조선인민들은 지금 당장에 한 끼의 밥이 필요하지 미국 놈들이 주는 밀크며 캔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무고한 인민을 살상하는 친일 경찰의 신지항구를 찾아가 살포 책임을 밝히고 문책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나가자 하며 팔을 쳐들고 기세를 돋았습니다. 이를 신호로 미리 준비한 듯 가운과 마스크 차림의 학생 4명이 시체를 앞세우고 마치 순교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도 행사처럼 800m 떨어진 대구사대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섬뜩한 시체 데모 행렬과 자극적인 구호는 충격적인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나가는 구경꾼들까지 순식간에 흥분해 수많은 군중이 대구경찰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산당 산하 각 노조, 농민조합, 인민위원회, 부녀동맹, 민청 등 시위 주동자 1,100여 명과 대구의대생, 중학생 등이 합류해 대구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이성옥 대구서장과 담판하겠다며 서장실로 몰려갔습니다. 경계를 서던 경찰 50여 명은 군중에 포위돼 경찰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경찰 정복과 정모 차림에 권영석 경북경찰청장이 나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대표자를 통해 요구 조건을 전달받을 테니 나머지 분들은 해산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만 여러분의 요구가 수용될 것입니다. 해산하면 경북도청의 미군정 경찰부장 플레지어 소령과 의논해 여러분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 군중들은 집어치워라! 사과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정의 플레지어 소령은 이성옥 대구서장과 간부들에게 시위대 무력 해산을 직접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이 서장의 눈치만 봤습니다. 플레지어 소령이 재차 명령하자 이 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산시키려면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학도들을 상대로 어떻게 총을 쏜단 말입니까? 또 고작 수십 명의 병력으로 수만의 성남 군중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이성옥 대구서장은 대구 유지들이 친일 경찰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화난 플레지어 소령은 대구경찰서를 떠나 대구 주둔 미 제1보병연대 사령관 러셀 포츠 대령에게 미군 동원을 다급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포츠 대령은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다며 플레지어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미군은 대구경찰서가 점령된 뒤에야 황급히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경찰과 학생 대표가談판을 벌이던 중 대구경찰서 신재석 경위가 갑자기 흥분해 경찰 제복 상의와 모자를 벗어던지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삼창했습니다.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열광했고 학생 대표와 좌익 인사들은 신경위를 횡가를 쳤습니다. 사기가 오른 공산당 경북도당 책임자 장조구가 나섰습니다. 경찰이 먼저 무장 해제하면 군중을 책임지고 해산시키겠다. 이성옥 대구경찰서장이 이 말을 믿고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총기를 무기고에 넣고 특경대도 무장 해제하라. 이때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그러자 좌익 인사와 학생 대표 몇몇이 경찰서 현관 앞으로 나가 상기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민주 인사들의 설득으로 경찰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총기를 무기고에 넣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학생 여러분과 애국인민 모두의 뜻이 일단 관철됐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해산하십시오. 그러나 자리를 뜨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들것에 누인 시체가 군중을 쉽게 물러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장을 해제했는지 확인해보자! 갇혀있던 정치범도 석방하자! 이런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시위대가 경찰서 안으로 밀려들어 무기고를 탈취하고 경찰서를 장악했습니다. 경찰복을 벗어던진 경찰관들은 사복을 갈아입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시위대는 좌익 혐의로 잡혀온 수감자와 온갖 잡범을 유치장에서 풀어주고 무기고에서 꺼낸 소총과 대검으로 무장해 시내로 몰려갔습니다. 인민보안대장 나윤출은 100명씩 조를 짜서 시위대를 시내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불만을 품었던 경찰과 우익 지도자, 민족진영 인사들을 찾아내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에 총포가 사용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대구 시내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잡범들은 상점과 주점을 약탈했고 대구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시위대는 학교마다 돌며 경찰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학생들은 격분해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대구 의대, 대구 사범대, 대구 농대의 좌익계 학생은 400명 정도 됐지만 허위 선전에 속은 중도계 학생들도 모두 합류했습니다. 중학생들까지 모두 15,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파출소마다 시위대원들이 농성을 벌인 후 극렬분자 10수명이 총기를 난사하면 시위대가 몰려들어 총에 맞지 않고 살아난 경찰관들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죽은 경찰관의 시신은 파출소 앞에 걸어두고 상황판에 못으로 박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북성로 2가 우석환 경위의 집에서 부인과 두 딸을 몽둥이로 때려 즉사시킨 뒤 시신을 대구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삼덕동 민모 순경의 집에서는 트럭으로 집을 들이받은 뒤 끌려 나온 부인의 배를 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세 자녀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60대인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후 시신을 짓밟았습니다. 수성천변에서 큰 방직 공장을 하던 명륜동 서모 씨의 집에서는 안방에 불을 질러놓고 양곡을 약탈했습니다. 운전사 집에 숨어있던 가족 7명을 찾아내 닥치는 대로 때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서 씨의 부인과 큰딸은 구식 일제 도요다 승용차 뒷범퍼에 새끼줄로 매달아 대구 시내에서 1시간 반가량이나 끌고 다녔습니다. 봉덕동에서는 출근길에 붙잡힌 임모 경사를 부인과 5살짜리 아들과 함께 집에 집어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임 경사가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오자 몽둥이와 죽창으로 죽였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반동을 편들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대구 교회 고모라는 곳에서 사과 농장을 하던 61살 배홍수 씨는 마을 일에 앞장서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농민동맹에서 찾아와 농민을 착취해 재산을 모았다며 낫으로 쳐 죽였습니다. 가족 11명도 모두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대구 시내 파출소가 대부분 파괴되자 시위대는 교회의 경찰지서로 몰려갔습니다. 등촌지서 등 대구경찰서의 6개 지서와 평풍지서 등 달성경찰서의 8개 지서가 습격당했습니다. 시위대원들은 양민의 시신을 마을 입구에 전시하고 보라! 이 반동을! 이렇게 붉은 글씨를 남겨놓았습니다. 경찰의 힘으로 진압이 불가능해지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북지구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이 합법적으로 출동해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선공산당과 전평, 산하 각 노조와 인민위원회, 부녀 총동맹, 민청, 좌익 학생들은 50명에서 100명씩 조를 짠 뒤 대구 시내 환희 화물 자동차 회사의 화물차와 대구시청의 시형버스 그리고
개인 자동차를 탈취해 경북의 22개 군청 소재지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를 휩쓴 시위대 주동 세력이 경북 각지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외관에서는 10월 2일 밤 9시부터 소총과 수류탄, 낫과 창으로 무장한 천여 명이 집결하기 시작해 10월 3일 새벽 5시 50분쯤 외관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서장 장석한 경감의 눈을 파내고 혀를 자른 뒤 살해했습니다. 다른 4명의 경찰관도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위대원들은 장석한 서장을 전화손으로 묶어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한 뒤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시신은 길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선상군 시위대가 구미경찰서에 진입했습니다. 배상철 서장에게 경찰 권한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고 위협하고 경찰관들을 모두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시위대를 이끌었던 선상군 민전사무국장 박상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입니다. 그는 후에 들이닥친 진압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대구의 시위대가 전날인 3일 성주에 도착해 이 지역 좌익 계열 300여 명을 규합했습니다. 미군이 쳐들어와 양민을 죽인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농민들은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4일 새벽 3시 시위대는 성주경찰서를 포위하고 기습해 경찰관 22명을 감금했습니다. 이들을 산채로 불태우려고 유치장과 주변에 석유를 뿌렸습니다. 위급했던 순간 충남에서 급히 파견된 기동경찰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시위대가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위대는 성주경찰서 관내 소윤, 초전, 대가, 벽진, 금수, 가천 등 6개 지서를 습격했습니다. 살해한 우익인사와 경찰관 시신을 죽창으로 마구 찌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상주에서는 경찰서를 습격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 5명을 폭행하고 생매장해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주동자들은 10월 25일 마산에서 체포됐습니다. 대구 주변의 군청과 경찰서 22곳이 습격을 당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악랄한 만행이 벌어진 곳이 영천이었습니다. 여러 문서에 따라 규모가 2,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다르게 기록된 군중이 주창과 낫, 도끼를 들고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경찰서에는 탄약 5상자뿐이었고 그나마 탄약고 열쇠를 가진 경관은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총격전 끝에 경찰관 15명이 사망했고 46명이 실종됐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서, 공공기관, 주택 100여 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구에서 경찰 지원병력 100여 명이 오기까지 이틀 동안 영천은 시위대의 세상이었습니다. 금융조합, 면사무소, 공예당, 경로당을 닥치는 대로 불태웠습니다. 100여 채의 공공기관과 가옥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신영, 임고, 청통, 화산, 고경 등 5개 경찰지서도 전소됐습니다. 화산지서에 경찰관이 산으로 도망가자 시위대원들이 쫓아가서 낫으로 2눈을 뽑아 죽인 뒤에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 5명을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양지서 경찰관과 가족들을 살해한 수법은 보는 이들에게 몸서리를 치게 했습니다. 한 팔, 한 다리에 3-4명이 달라붙어 있는 힘을 다해 찢어 죽인 것입니다. 한 경찰관의 부인은 완전히 벌거벗긴 채 이런 만행을 당했습니다. 시위대는 이태수 영천 군수를 잡아 새끼줄로 묶은 뒤 도끼, 죽창, 낫으로 난도질해 죽이고 군청에 불을 질렀습니다. 면직원 19명이 살해됐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시위대는 모두 5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심한 참극이 벌어진 영천군 소요 상황에 대해 대구시보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일 오전 1시경 국내에 일제히 봉기한 수만의 복도들은 38선은 이제 철폐되었다. 조선인민위원회의 우리 동포들은
굶주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 들어왔다. 자, 굶주린 동포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며 읍내를 포위했다. 이들은 경찰서를 습격, 방화한 뒤 군수의 태수를 사택에서 끌어내어 잔악한 방법으로 죽인 다음 몸에 석유를 뿌려 불타는 군 청산회에 던져 생화장에 처하였다. 국도들은 방화, 학살, 약탈과 파괴를 거듭하여 우평국, 재판소, 등기소, 신안공사 출장소 등을 방화, 전속해 했다. 또 부잣집을 습격하고 역시 방화, 가산을 약탈했다. 이때 인고면의 이인석, 정도영, 양씨 등도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인석 씨는 4살 먹은 외동손자까지 참살당하였다. 국내 각 변사무소와 경찰지서는 물론 실령면 같은 곳에서는 성당, 교회, 소학교까지 불태워졌고 전도사까지 학살당하였다. 10월 8일 현재 국내 피해 상황은 전파가옥 200호, 반파가옥 약 1,000호, 현관을 포함한 방공리 사망자 16명, 중상자 19명, 일반인 사망자 약 24명, 피해액 약 10억 원, 본소와 지서에 보관된 무기 전부가 탈취당했다고 한다. 총 5만여 명의 시위대가 경북군청 경찰서 22곳을 점령했고 대구 시내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정 정보 보고서를 보면 군중이 경찰의 몸을 칼과 도끼로 난자하고 큰 돌을 머리에 떨어뜨려 짓이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천, 성주, 외관 등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들 외에 다른 경찰서들도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7곳 경찰서를 습격한 시위대는 당시 파면된 상태였던 35세의 서장 윤상탕 경감을 집에서 붙잡아 죽창, 낫, 곤봉 등으로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대구경찰서 화원지서에서는 43세 김현대 지서장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피신했지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며 화원지서장이라고 고함치자 순식간에 10여 명이 몰려와 때려 죽였습니다. 달성경찰서의 상황도 끔찍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대구경찰서의 업무량이 많아 대구시의 변두리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한 달여 전에 신설된 곳이었습니다. 대구 4대와는 길 하나 건너여서 세계대학 학생들의 규탄대회가 코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 경찰관 6명이 사망, 1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가옥 107채가 파괴됐습니다. 미군 순찰대가 달성공원에서 경찰관 시신 7구를 발견했는데 발견 당시 2명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사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거세를 당한 참혹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일대를 휩쓴 10월 사건은 전국에서 급히 파견된 경찰 4,500명, 김도환이 이끄는 우익 청년 3,000명, 대전 2연대 1개 중대, 그리고 미군 2연대가 총출동해 겨우 진압됐습니다. 대구 10월 사건 당시 대구의사회는 경찰관의 치료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상당한 경관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왔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병원 앞까지 실려왔지만 환자가 밀려 미처 치료받지 못한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부상 경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때마침 동인 로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도착해 한때의 부상 경관을 하차시켰다. 그러자 구경꾼들 속에서 복도인 듯한 젊은 사람 5-6명이 뛰쳐나와 목총 같은 걸로 부상 경관들을 마구 구타하는 것이 아닐까. 부상 경관의 머리통을 어찌나 호되게 때렸는지 뻑뻑 소리가 길 건너 교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게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 구타 기세가 너무나 살기를 띄어 아무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립병원 정문 앞 원형 화단 둘레에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디서 호송해 왔는지 빈사 상태의 경관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그중 몇 사람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거나 죽음 직전의 경련으로 몸을 떨자 저놈들 아직 덜 죽었다 고 소리치며 둘레의 청년 7, 8명이 몽둥이로 확인 타살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원한이 깊다고 해도 반송장이 되어 병원까지 실려온 중환자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복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의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의 의사가 떠밀었다. 참으로 비인간적인 일이었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복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나왔다. 대구에 있는 병원들은 부상당한 경찰들이 복도들에 의해 끌려나가 살해당한 후 부상경찰의 수용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도립병원을 비롯 일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원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발포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 환자의 치료와 진찰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때는 이미 도립병원 안에 독도가 끼어 있어 입원한 경찰관을 죽이기도 했다. 인도주의를 저버린 의료인들의 이런 행동은 인명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경찰의 만만치 않은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이 조종한 대구 경북의 시위는 영남 일대로 확대됐습니다. 조선공산당은 각 지방당에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호응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10월 3일에는) 서울에서 군중 10,000명이 모여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 군정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0월 5일에는)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통영 등에서 부두 노동자 15,000명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10월 8일에는) 경남 밀양의 모직물 공장 종업원 200여 명이 파업했고 부산항에서 선박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0월 20일에는 경기도 개성, 봉동, 임한, 연안, 백천, 대성, 장단, 광주 등에서 경찰서 지서를 습격하는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10월 22일에는 서울 종로에서 조선공산당원들이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쌀을 달라! 박헌영 체포령 취소! 이런 삐라를 뿌리며 소요를 벌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전남 화순의 탄광 노동자 5,000명이 파업했고 목포에서는 전화국 종업원 120명이 파업하고 1,5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던 끝에 목포 경찰서를 습격해 난동을 벌였습니다. 11월에도 전남 장성에서 지서가 습격되고 고성에서는 등량 지서가 습격되고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청년 2명이 학살됐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도 지서와 면사무소가 불에 탔습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에는 전주 형무소에서 좌익 죄수들의 선동으로 죄수 842명 중 417명이 간수들의 무기를 빼앗아 탈옥했고 22일에는 광주에서 900여 명이 탈옥하려다가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져 죄수 4명이 죽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 군정하의 형무소는 재소자의 80% 이상이 좌익 계열이었습니다. 이런 형무소가 공산당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도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사건이 공산당의 조직적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명칭도 10월 항쟁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조선공산당 중앙당부의 지시를 받은 현지의 하급 당부에 의해 철저히 준비된 것입니다. 대구 10월 사건의 주동자는 박헌영과 이재복이었습니다. 이재복은 1903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평양신학교와 교토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였습니다. 경북 영천 읍내의 중앙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좌익계통의 인민당에 입당해 경북도 인민위원회 보안부장을 거쳐 훗날 남로당 군사부 총책이라는 파격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헌영과 이재복의 배후에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던 소련 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의 최고 실권자였던 소련 장성 스티코프의 비망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스티코프는 소련군의 연해주 군관구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이자 군사평의회 위원으로 북한 군정청의 사실상 총사령관 역할을 했고 1948년부터 1951년까지는 초대 북한 주재 소련 특명 전권대사를 지냈습니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 북한 정권 수립의 핵심적 역할을 한 니콜라이 레베제프 소장은 후에 스티코프의 참여 없이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조치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스티코프는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까봐 개인적 기록을 남기지 않은 다른 소련 지도부들과는 달리 60권의 일기 형태의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의 비망록이 발굴되었을 때 처음에는 위조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학자들은 연구 끝에 진본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로 가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은 김일성을 북한 정권 지도자로 지명했고 이에 따라 1946년 8월 28일 북조선 노동당, 즉 북노당이 창립됩니다. 스탈린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미군정의 체포령이 떨어져 궁지에 몰려있던 박헌영에게도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박헌영에게도 한반도의 지도자 후보군에 들어있다며 위로했고 박헌영은 실망치 않고 소련의 지시에 복종했습니다. 1946년 9월 전평 상무위원회는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지령에 입각해 10월에 파업투쟁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한 달 앞당겨진 9월에 실행됩니다. 그 비밀은 스티코프 비망록에 의해 풀렸습니다. 1946년 9월 9일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그러자 소련 군정은 9월 11일과 16일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스티코프는 비망록에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사건은 초기부터 소련 군정이 지시하고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이 실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1946년 9월 26일 루마넨코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의 취소, 좌파의 석방, 테러 중지를 요구할 것. 1946년 9월 28일 루마넨코가 보고하다. 남조선에서 파업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파업투쟁에 합류했다. 요구조건 및 요구조건의 관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묻다. 경제적인 요구도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권력의 양도 요구를 잠시 철회해도 되는지 묻다. 500만 엔을 요청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위해 200만 엔을 지급하다. 회담에는 루마넨코 샵신, 여운형, 김일성, 문일이 참석했다.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리다. 경제적인 요구 중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비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 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한다. 이 요구들이 충족될 때 파업투쟁을 중지할 것이다. 인민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령한다. 파업투쟁의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은 미군정이 탄압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여운형과의 회담 및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스탈린 동지에게 암호 전문을 보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일성의 북로당입니다. 9월 총파업이 일어난 지 사흘 뒤인 1946년 9월 27일 북로당 중앙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런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남조선에서 시행된 미군정의 반동 정책을 반대해 9월 23일 부산철도공장의 종업원의 파업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남조선 4만 철도 종업원 총파업, 25일에는 전기 전자 출판을 위시해 각 기업 종업원들의 총파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북로당은 전 당원들이 총동원해 남조선 노동자의 영웅적 총궐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적극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북조선 직업동맹이 노동자, 사무원, 문화인 대회를 개최하고 증산 돌격운동을 전개하며 전 당원은 노동시간을 1시간 연장해 그 소득을 남조선 노동자들에게 위문금으로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이 민중의 자발적 항쟁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소련 군정은 9월 총파업 때 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했고 대구 10월 사건 이후까지 3개월 동안 남조선 투쟁기금으로 10월 2일 300만 원, 12월 6일 39만 원, 그리고 12월 7일 122만 루블을 조선 공산당에 보냈습니다. 이 모두가 스티코프 비망록의 날짜와 액수까지 명백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대구 10월 사건으로 대구 시내에서만 경찰관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공무원 163명, 민간인 7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 1000명, 행방불명 30명, 776동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경찰관 80명 사망, 행방불명 및 납치된 사람이 145명, 부상이 96명이었습니다. 공무원과 우익인사 등 민간인 24명이 사망했고 41명이 다쳤으며 21명이 납치됐습니다. 조선공산당은 대구 10월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연말까지 7,000명 이상의 당원이 붙잡혔고 그중 1,500여 명은 구속됐습니다. 11월 20일 중죄인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 소속 최문학, 이삼택, 이광열, 박학구, 이재희입니다. 이 중 최문학은 콜레라로 숨진 시신을 들고 나가 군중을 선동했던 대구의대 학생회장 최무학의 형이자 화원의원 원장이었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후 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급속하게 파급됐는지 이들의 잔인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찰의 추적에 좌익 세력 일부는 국방경비대 대구 유견대에 입대해버렸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1946년 1월 15일에 장설된 국방경비대가 신병을 모집할 때 미 군정청의 방침에 따라 신상 조사나 사상 검토 없이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만으로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유견대는 좌익의 소굴이 됐고 여수 순천 사건 이후 1948년 11월까지 3번이나 반란을 일으키다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주동자들은 북한으로 탈출하거나 태백산과 소백산으로 숨어들어 야산대를 만들었습니다. 야산대는 남한 빨치산의 시초경입니다. 2년 뒤인 1948년 제주 4.3 사건과 10월 여수 순천 사건 주동자들이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이 되자
이들은 구빨치산으로 불렸습니다. 빨치산은 러시아어 파르티잔에서 온 말로 원래 당원, 동지, 당파 등의 뜻이지만 비정규 게릴라 부대를 일컬었습니다. 1946년 10월 21일 부산에서는 농민들의 진출이 시작됐다. 지금 파업운동은 어느 정도 축소됐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조두원은 향후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빨치산 부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반동진영과 민주진영 사이에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빨치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해야 할지 혹은 자제해야 할지 묻고 있다. 박헌영과 대화하다. 파업 투쟁은 폭동으로 성장 전환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 그들의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한 교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에 농민들의 투쟁이 개시될 수 있다. 대구 10월 사건 진압 과정에서는 과잉 진압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뿌리 내렸나와 이승만은 누구인가 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